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2023년 환경기능사 합격을 위한 CBT 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촉매산화법으로 악취물질을 함유한 가스를 산화분해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 연소온도 범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답은 100에서 200도씨, 답은 300에서 400도씨, 답은 500에서 600도씨, 답은 700에서 800도씨.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산화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촉매산화법,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산화법이 있어요. 자, 촉매산화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촉매를 이용을 해서 산화를 시키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직접산화법 또는 직접연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꽃을 이용해서 직접 태우는 방식을 뜻해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연소온도가 되는 거죠. 연소온도. 자, 풀이해 보시게 되면 직접연소법 같은 경우에서는 연소온도가 600에서 800도씨로 상당히 높아요. 자, 이렇게 연소온도가 높다는 소리는 어떤 단점이 생기죠? 질소산화물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대용량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반면에 촉매연소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연소온도가 250에서 450도씨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어때요?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줄어들어요. 대신에 대용량은 처리할 수 없어요. 소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연소에 관계되는 내용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직접연소법과 촉매연소법 두 가지를 구별을 하세요. 연소는 산화법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별을 하시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온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고 저온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촉매산화법은 250에서 450도씨 범위에 들어가는 온도는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 300에서 400도씨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연소법과 촉매연소법을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압축된 프로판가스 1kg이 모두 기화된다면 표준 상태에서 몇 S미터의 삼성이 되느냐고 그랬어요. 여기서 S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부피를 의미합니다. 부피. 자, 그리고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760mHg를 표준 상태라고 해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프로판, 압축이 됐든 기화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프로판이라는 물질을 알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판가스라는 것은 분자식이 C3H8, 다시 말해서 C가 3개, H가 8개로 구성된 기체를 프로판가스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프로판가스의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 분자량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 보세요. 문제 조건에서 킬로그램을 뭘로 고치는 거죠? S미터의 삼성이라는 최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과 미터의 삼성을 서로 바꿀 때는 그 가스 1kmol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1kmol이라는 게 분자량과 최적을 뜻하는 거거든요. 최적은 모든 기체에서 22.4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돼요.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22.4의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반면에 질량은 분자량이 되기 때문에 분자량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판이 C3H8이잖아요. C의 원자량이 12짜리, 12짜리가 3개. 그리고 H는 원자량이 1이에요. 1짜리가 8개. 그래서 44의 분자량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킬로그램과 미터의 삼성이니까 킬로그램과 미터의 삼성은 1kmol을 기준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질량은 킬로그램, 최적은 미터의 삼성을 쓰면 되니까 질량이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 44kg. 그때 이 최적은 22.4 S미터의 삼성. 여기서 S가 붙은 것은 스탠다드의 약자를 써서 표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S미터의 삼성하고 동일한 게 뭐냐 하면 N미터의 삼성이죠. N은 노말이라고 하죠. 노르말,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22.4 S미터의 삼성, 22.4 N미터의 삼성. 이 내용은 같은 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1kg을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미터의 삼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1kg을 이용하는데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요. 킬로그램이 없어져야 되니까 44kg이 아래쪽에, 그리고 22.4 Sm의 삼성이 위쪽에 가면 킬로그램은 없어지죠. 그래서 나오는 값이 0.51 Sm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단위를 환산해서 값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기능사에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꼭 맞춰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프로판이라는 우리가 화학식을 기억을 하고 그 화학식 1kg에 해당하는 분자량과 최적은 어차피 22.4로 동일한 값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분자량만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이 문제를 누구나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면 성층현상이 뚜렷한 계절을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지금 3번 성층현상에 관계되는 내용은 폐수체리에 관계되는 내용이네요. 그죠? 가번에 가을과 겨울과 가을, 나번에 가을, 봄, 그리고 다번에 겨울, 여름, 라번에 봄과 여름이 돼 있어요. 자, 성층현상. 우리가 물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있죠. 성층현상이 있고 전도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호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수를 보면 가장 위에 우리가 표층이라고 있어요. 표층. 그리고 변온층. 그리고 심수층. 그리고 전이층.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표층은 전체가 온도가 동일해요. 그럼 온도가 바뀌는 것은 변온층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4도씨예요. 4도씨.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이 표층과 가장 아래쪽에 있는 심수층에서 4도씨가 될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은 4도씨에서 제일 무거운 물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봄과 가을을 보겠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표층이 4도씨예요. 다시 말해서 제일 무거운 물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래쪽에 4도씨하고 가까운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층이 거의 형성되지 않아요. 4도씨가 위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물도 4도씨와 비슷한 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게 위에 있으니까 가벼운 게 아래쪽에 있고, 그러면 안정한 구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수면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 수면풍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무거운 게 아래쪽으로 가고 가벼운 게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탁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혼탁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이 뒤집어진 걸 턴오버 현상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봄과 가을에는 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름과 겨울이 되면 여름에는 15도씨, 겨울에는 표층이 0도씨. 그래서 표층은 0도씨, 여름에는 15도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래쪽엔 4도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변온층이라는 것은 두 개를 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4도씨를 기준했을 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여름은 층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도씨를 기준해서 0도씨는 온도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층은 형성되되 여름에 비해서는 약하게 형성된다고 해서 약한 성층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성층현상이 발생한 계절 또는 전도현상이 발생한 계절을 묻기 때문에 성층현상이 발생한 계절은 겨울과 여름, 그리고 전도현상이 발생한 계절은 봄과 가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층 중에서도 강한 성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강한 성층이 형성된 계절은 지금 보시다시피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여름, 반면에 약한 성층이 형성된 계절은 온도 차이가 적게 나서 층이 약하게 형성되는 겨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는 성층현상이 일어나는 계절과 그리고 전도현상이 일어나는 계절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활성온입법으로 처리한 설러지의 탈수 후의 질량이 150kg이고 항량으로 건조 후에 질량이 50kg이라면 탈수 후의 설러지의 수분의 함량은 가번의 46.7%, 나번의 56.7%, 다번의 66.7%, 라번의 76.7%예요. 그러면 여기서 탈수 후에 설러지의 수분의 함량을 묻는 문제죠. 그러면 설러지라는 것은 고형물과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분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는 게 설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탈수 후에 설러지의 수분 함량이라고 했으니까 처리된 수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탈수 후에 설러지의 질량이 150kg이에요. 그 다음에 항량으로 건조를 시켰어요. 그때의 설러지의 질량이 50kg이에요. 그러면 수분의 함량을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150kg과 50kg의 차이가 뭐가 될까요? 자, 탈수 후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건조를 시키게 되면 탈수시킨 질량과 건조를 시킨 질량의 차만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수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의 양을 계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150kg에서 건조 후의 질량 50kg을 빼줘요. 그럼 몇 kg이 되죠? 100kg. 그러면 100kg이 정발된 수분량이에요. 따라서 정발된 수분량은 150에서 50, 100kg 된 거예요. 그러면 수분의 함량을 계산하다고 그랬으니까 전체 값은 여기서 얼마예요? 150kg이에요. 그죠? 150 중에서 정발된 수분이 되니까 수분값이 얼마냐? 100kg. 제거된 수분이. 그래서 탈수 후 설러지의 수분의 함량은 제거된 수분이 몇 프로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거된 수분이 100kg이에요. 따라서 제거된 수분에서 처음의 질량 곱하기 100, %는 곱하기 100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66.7%가 나오죠. 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보여주느냐 하면 계산하는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계산 문제를 맞추는 게 훨씬 이론 문제보다는 쉬워지죠. 이론 문제는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를 몇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맞춰주면 이론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맞춰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이론 위주로, 환경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론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되 간단한 계산하는 문제, 공식을 간단하게 쓴다든지 지금처럼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든지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익혀주시면 그만큼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합격하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거죠. 계산 문제를 다 버리고 이론만 나는 공부해서 합격해야지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산하는 문제를 다 버리면 부담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를 몇 개만 맞춰준다 하더라도 합격하기에는 아주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읽어주느냐, 핵심만 파악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수분의 함량을 계산을 하라고 그래. 그럼 수분이라는 것은 처음에 설러지에서 건조 후에 설러지 그 차만큼 수분이니까 그 수분이 전체 양에 비해서 몇 %를 차지하느냐, 이 문제가 그 내용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량은 건조 전, 건조 후 차, 건조 전이 150이고 건조 후가 50이니까 100kg이 수분이 되는 거죠. 정발된 수분. 이 100kg은 처음에가 150kg에 비해서 몇 %냐? 그래서 100 나누기 150 곱하기 100. 그래서 66.67%라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면 활성 설러지 공법에서 2차 침전지의 설러지를 포기조로 반송시키는 주된 목적은 가번의 설러지를 순환시켜 배출 설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번에 포기조 내에 요구되는 미생물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번에 최초 침전 유출수를 농축하기 위해, 다번에 폐수 중에서 무기 고형물을 산화시키기 위해. 자, 먼저 풀이를 보시면 활성 설러지 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활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설러지라는 것은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2차 침전지에서 설러지를 포기조라는 것이 뭐냐면 반응조예요, 반응조.
그래서 포기조로 반송시키는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 포기조의 미생물이 얼마만큼 존재를 해야 되느냐 하면 1500에서 2500mg/L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침강을 시켰으니까 2차 침전지로 침강이 됐으니까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 부족한 슬러지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포기조에서 요구되는 미생물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슬러지를 반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송을 시키는 이유는 미생물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 자체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기를 해보게 되면 자, 여기 포기조예요. 그리고 2차 침전지. 자, 유출수. 여기는 유입수. 여기는 폐슬러지. 폐슬러지를 QW, SSW라고 그러거든요. Q는 유량, SS는 농도. 자, 여기서 반송을 시켜요. 반송 슬러지. 그래서 왜 반송을 시키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포기조에서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섭취를 해요. 그러면 미생물이 커지겠죠? 커지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2차 침전지에서 가라앉혔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기조에서 필요한 미생물이 1500에서 2500mg/L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섭취해서 미생물이 무거워져서 그만큼 침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부족하겠죠. 그래서 폐슬러지로 나가는 미생물을 다시 반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조에서 요구하는 미생물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미생물의 농도를 이 농도로 맞추기 위해서 반송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라앉혔던 미생물을 다시 반송을 시키면 또 가라앉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기물도 다양하게 유기물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도 먹이를 많이 먹어서 무겁다고 해서 먹이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은 자기 앞에 먹이가 있으면 항상 많이 먹고 무거워도 계속 먹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생물은 참고적으로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미생물을 반송을 시켜줘서 포기조의 농도를 항상 미생물의 농도를 1500에서 2500mg/L로 조절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경에듀에서 강의하는 환경기능사는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강의를 보시고 교재를 저희들 교재는 도서출판구민사에서 출간을 하고 있어요. 교재를 보고 혼자서 공부하실 분들은 혼자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다. 나는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하셔서 환경에듀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렴한 수강료로 아주 고퀄리티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시간도 당연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노력도 그만큼 줄여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를 이용해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하시고 만약에 인강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에듀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혼자 하시는 분들도 환경에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강의나 아니면은 수강료를 보시면 바로 결제를 하실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수강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강의의 질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